70대 박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합니다. 받지 않습니다. 집 담보대출로 아들 사업을 도왔습니다. 사업은 망했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박 씨는 월세방에 삽니다. 아들은 외제차를 샀습니다. SNS에 올렸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용서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믿으셨습니까? 2025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28%가 자녀로부터 경제적 착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부모는 참습니다. 자식이니까요. 하지만 도리를 잃은 자식은 부모의 삶을 파괴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녀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이 영상은 그런 부모님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는 주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5가지 결단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부모의 삶을 되찾는 5가지 결단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부모를 돈줄로 보는 자녀는 거리를 둬라. 동네 슈퍼 앞에서 박 씨를 만났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그가 담배 한 갑을 사들고 나왔습니다. 예전엔 웃음이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입꼬리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무언가 무거운 짐을 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멈춰 섰습니다. 박 씨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던 아들이었습니다. 3년 전 명절에 집에 내려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농사 지으며 30년을 모아 지은 집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1년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박 씨는 주저했습니다. 아내는 자식이 하는 일인데라며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집 한 채가 담보로 잡혔습니다. 아들은 곧 갚겠다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 뒤 아들의 사업은 망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박 씨는 빚을 갚으려 남은 논밭을 팔았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도 깼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박 씨 부부는 작은 월세방으로 옮겼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알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박 씨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그 후로도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생활비가 없다고 했습니다. 병원비가 급하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줄 것이 없었습니다. 연금에서 조금씩 떼어 보냈습니다. 아내는 병이 났지만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약값조차 아까웠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아들의 SNS를 봤습니다. 친구가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비싼 음식점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새 차를 샀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기침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아들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전화번호를 지웠습니다. 그 후 박 씨는 아내와 함께 남은 연금으로 조용히 살았습니다. 병원에도 다녔습니다. 동네 경로당에도 나갔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이웃들은 그 변화를 알았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도 지켜야 할 삶이 있습니다. 착취자녀 앞에서 손을 거두는 것은 잔인한 결단이 아닙니다. 부모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입니다. 도리를 잃은 자식에게 더 이상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의 노년은 부모의 것입니다. 그 시간을 되찾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두 번째, 도리를 모르는 자녀에게 미련을 끊어라. 장 씨는 병원 복도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보호자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는 안 오시나요? 장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없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장 씨에게는 딸 둘이 있었습니다.
큰딸은 결혼해서 외국에 살았습니다. 작은 딸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습니다. 장 씨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학비를 댔습니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두 딸 모두 졸업했습니다. 큰딸이 결혼할 때 장 씨는 전세금을 보탰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 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큰딸은 외국으로 떠났고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작은 딸은 가까이 살았지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장 씨가 전화하면 귀찮다는 말투였습니다. 엄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딸들 사진을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것은 1년 전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기 힘들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것도 고통이었습니다. 장 씨는 작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딸은 혼자 가면 되잖아라고 답했습니다. 장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장 씨는 두 딸에게 모두 연락했습니다. 큰 딸은 그때 못 가라고 했습니다. 작은 딸은 읽음 표시만 남겼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장 씨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혼자 서명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 침대 환자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장 씨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집에 누가 있으세요? 장 씨는 혼자 삽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장 씨는 택시를 타고 빈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작은 딸이 집에 왔습니다. 수술이 끝난 지 한참 지난 뒤였습니다. 장 씨는 다리를 절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딸은 엄마, 통장 어디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수술은 어땠냐는 말도 없었습니다. 딸은 친구 결혼식 축의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급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장 씨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남은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딸은 이것밖에 없어? 라며 인상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장 씨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물었습니다. 딸들은 감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사람이 아닌 도구로 봤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였습니다. 장 씨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장 씨는 두 딸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각자 인생을 살아가세요. 딸들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전화번호를 모두 지웠습니다. 사진도 서랍 깊이 넣었습니다. 며칠 후 장 씨는 동네 노인정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디 아프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장 씨는 괜찮습니다. 라고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장 씨는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자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화를 냈습니다. 장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련을 끊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장 씨는 답했습니다. 도리를 모르는 자식은 자식이 아닙니다. 혈육이라도 남만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고통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리를 잃은 혈육은 피보다 얇습니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미련을 두는 것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배신 자녀에게 감정적 기대를 거두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결단입니다. 부모도 존엄과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미움이 아닌 자기 보호입니다. 더 이상 배신에 고통받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결단이 부모의 남은 삶을 지킵니다. 세 번째, 파괴적인 관계에 경계선을 둬라. 최 씨는 아침마다 혈압약을 먹었습니다. 전에는 건강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약 없이 하루를 버틸 수 없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최 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35살이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직장도 오래 다니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부모님 집에 살았습니다. 방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도 받았습니다. 최 씨는 매달 아들에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50만 원이었습니다. 아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더 달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집안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도 안 했습니다. 방 청소도 안 했습니다. 최 씨가 모든 것을 해줬습니다. 빨래도 개어줬습니다. 밥도 차려줬습니다. 아들은 먹고 나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씨의 아내도 지쳐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최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돕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씨가 쓰러졌습니다. 밭일을 하다가 어지러웠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였습니다. 의사는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집에 돌아와 누워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밥 차려달라는 말만 했습니다. 최 씨는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밥을 차렸습니다. 아들은 먹고 나서 또 밖으로 나갔습니다. 친구들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또 돈을 요구했습니다. 친구 생일 선물을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래도 돈은 줄 수 있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신데 내가 돌봐야 하지 않겠니? 아들은 바빠서요라고. 그날 밤 최 씨는 오랜 시간 깨어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책임감도 없었습니다.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끝없는 양보가 아들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아들을 의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도움이 아니라 해였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방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씨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앞으로 용돈은 주지 않겠다. 최 씨가 말했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최 씨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부모는 영원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내 인생을 책임지는 법을 알아야 한다. 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며칠간 집 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아들은 부모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남편 편에 섰습니다. 당신이 옳아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였습니다. 처음 받은 월급으로 밥을 사왔습니다. 같이 먹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최 씨는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들은 일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살아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힘들지? 최 씨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할만해요. 아들이 답했습니다. 최 씨는 처음으로 아들이 어른처럼 보였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아들은 정규직을 구했습니다. 월세방으로 나갔습니다. 떠나는 날 짐을 싸며 말했습니다. 그때 화났지만 지금은 알아요. 제가 잘못 살고 있었다는 거. 최 씨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최 씨의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혈압약을 줄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산책을 다녔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가끔 전화했습니다. 안부를 물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사랑에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끝없는 양보는
자녀를 망치고 부모를 파괴합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 단호함입니다. 거절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부모가 경계선을 그을 때 자녀는 비로소 어른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도와주지만 그 이상은 내 몫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 결단이 자녀에게 책임감을 가르칩니다. 부모 자신의 존엄도 지킵니다. 경계선을 긋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녀 모두를 살리는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네 번째, 본성을 드러낸 자녀를 냉정히 봐라. 김 씨는 공증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러 왔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떨렸습니다. 김 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의사였습니다. 둘째는 교사였습니다. 두 아들 모두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김 씨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웃들도 부러워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명절마다 선물을 보냈습니다. 비싼 옷이었습니다. 건강식품도 많았습니다.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김 씨는 첫째가 효자라고 믿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조용했습니다. 선물은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마당 풀을 뽑아줬습니다. 전구도 갈아줬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손이 부지런했습니다. 김 씨는 첫째를 더 좋아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아버지를 먼저 생각한다는 말도 좋았습니다. 둘째는 조용해서 속을 알 수 없었습니다. 김 씨가 넘어져 다쳤습니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팔이 부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첫째에게 전화했습니다. 바빠서 못 가요. 간병인 비용 보내드릴게요. 첫째가 답했습니다. 둘째는 다음 날 병원에 왔습니다. 휴가를 냈다고 했습니다. 2주간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식사를 챙겨줬습니다. 씻는 것도 도와줬습니다. 간병인은 필요 없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둘째는 주말마다 왔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반찬도 만들어줬습니다. 말은 여전히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동이 말을 대신했습니다. 김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작은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전화할 때마다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원비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요양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그냥 넘겼습니다. 몇 달 후, 김 씨는 재산 정리를 생각했습니다. 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와 상의할 게 있다. 첫째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장남이잖아요. 집은 제가 받아야 하지 않나요? 첫째가 말했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건강도 묻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놀랐습니다. 첫째는 계속 말했습니다. 둘째는 공무원이라 연금 나오잖아요. 저는 병원 운영하느라 힘들어요. 더 많이 받아야 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김 씨는 아들을 다시 봤습니다. 둘째는 다음 주에 왔습니다. 아내와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편하게 사세요. 재산 걱정 마세요. 둘째가 말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첫째의 본성을 봤습니다. 평소 다정한 말은 거칠애였습니다. 재산이 걸린 순간 진짜 얼굴이 나왔습니다. 부모를 사람이 아닌 돈으로 봤습니다. 둘째는 달랐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행동이 진심이었습니다. 재산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부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잘못 봤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며칠 후 김 씨는 공증사무소에 갔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집과 땅은 둘째에게 줬습니다. 첫째에게는 예금 일부만 남겼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장남이 항의하지 않을까요? 상관없습니다. 김 씨가 답했습니다. 진심을 보이는 아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잘못된 기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첫째에게 전화했습니다. 유언장 작성했다. 내 몫은 많지 않다. 김 씨가 말했습니다. 첫째는 화를 냈습니다. 왜요? 제가 장남인데? 소리쳤습니다.
김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둘째에게도 말했습니다. 집은 내가 받는다. 둘째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형한테 미안해요.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첫째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김 씨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본성을 일찍 본 게 다행이었습니다. 둘째와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손주들도 데려왔습니다. 김 씨는 이웃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위기 때 본성이 드러납니다. 돈이 걸렸을 때 진짜 얼굴을 봅니다. 이웃이 물었습니다. 후회 없으세요? 김 씨는 웃었습니다. 전혀요. 자녀의 본성은 평온할 때가 아닌 이익이 걸렸을 때 드러납니다. 작은 행동에서 신호가 옵니다. 부모는 그 신호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희망적 기대는 독입니다. 내 자식은 변할 거라는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 자녀에게 모든 것을 걸면 부모만 망합니다. 올바른 도리를 지키는 자녀에게 집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냉정하게 보고 현명하게 결정하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입니다. 5번째, 무너지지 않기 위해 감정을 홀로 다스려라. 이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이 방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또 싸웠습니다. 이 씨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 씨에게는 30대 아들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취업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이 씨는 답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을 깨웠습니다. 일어나서 이력서라도 써라. 이 씨가 말했습니다. 아들은 짜증을 냈습니다. 알아서 할게요.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이 씨는 상처받았습니다. 이 씨는 아들 앞에서 자주 울었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니?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아들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씨는 더 슬펐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저 아이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 씨가 말했습니다. 남편도 지쳐 있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약하게 보여서 그래. 남편이 답했습니다. 이 씨는 화가 났습니다. 밤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들리게 쉬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다.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이 씨는 동정이라도 받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자식 앞에서 우는 건 독이에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모가 약해 보이면 자식은 더 무시합니다. 죄책감만 생기고 존경심은 사라집니다. 할머니의 말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이 씨는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 씨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아들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밥상도 차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만 챙겼습니다. 아들이 일어났을 때 밥이 없었습니다. 밥은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 먹어라. 이 씨가 답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이 씨는 나가서 산책을 했습니다. 울고 싶을 때마다 참았습니다. 방에 들어가 혼자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등을 곧게 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면접 봤어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이 씨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과하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앉았습니다. 이 씨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했죠? 아들이 물었습니다. 이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나간 일이다. 앞으로 잘하면 된다. 말이 짧았습니다. 아들은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취업했습니다. 월급날 저녁을 사왔습니다. 같이 먹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 씨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고맙다. 한마디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이 씨는 더 이상 아들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 해결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웃었습니다.
취미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들은 이 씨를 다시 봤습니다. 약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흔들리면 집안 전체가 흔들립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집니다. 부모는 기둥이어야 합니다.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오늘을 살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자책 대신 긍정을 선택했습니다. 이 씨는 비로소 평온해졌습니다. 자녀 앞에서 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눈물은 자녀에게 불안과 죄책감만 줍니다. 부모는 집안의 기둥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웃음은 함께 나누되 눈물은 홀로 흘려야 합니다. 고통은 혼자 견디며 정신적 평온을 지켜야 합니다. 과거 후회 대신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식 앞에서 강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진짜 부모의 역할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결단이 부모 자신과 자녀 모두를 지키는 마지막 지혜입니다. 부모도 지켜야 할 삶이 있습니다. 자녀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결단을 기억하십시오. 재정적 단절, 감정적 미련 끊기, 명확한 경계 설정, 본성을 냉정히 보기,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기둥 되기. 이것이 부모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지혜입니다. 옛 현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풀 사람을 가려서 베풀라. 도리를 잃은 자에게 베푸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일이다. 자식이라도 도리를 잃었다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되찾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